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찬국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때 철학 전공하는 친구들 보면 맨날 장난으로 뭐 전 봐달라 소리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네. 반면에 또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 철학과 친구들 하는 말 들으면 저건 무슨 뜻인가, 또 어디서 심오한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철학과는 뭐 배우나요? 이제 보통 이제 철학하면 방금 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봐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저한테. 예, 운명 철학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예, 이제 그런 건 이제 보통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제 우리 그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건 안 가르치죠. 예. 안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뭐 이제 그것도 상당히 독특한 인간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철학에서는 일단은 이제 철학의 역사를 먼저 가르치죠. 철학의 역사. 예, 그러니까 서양 철학 같으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칸트, 헤겔 이런 이제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제 네. 가르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철학에도 여러 가지 그 분과가 있죠. 다른 뭐 경제학 같으면 미시경제학이 있고, 뭐 거시경제학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생물학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죠. 철학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학이라는 게 있고, 또 윤리학이라는 게 있고, 또 형이상학이라는 게 있고, 뭐 사회철학, 뭐 이런 이제 분야들이 있죠. 자, 그런 이제 분야들의 어떤 이제 그 기초적인 것, 이런 걸 이제 철학과 학부 과정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네. 이렇게 말만 들어도 안 쉬운데요? 모든 학문이 사실은 쉬운 건 없죠.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모든 학문의 어떤 그 기초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제 다른 학문들이 전제로 하는 것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법학이라는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법 철학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이라는 게 뭐고 정의라는 게 뭐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막 따져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제 쉬운 학문은 아니죠. 네. 교수님도 이제 학부부터 철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 철학과가요, 일단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많고 뭐 배우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철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네. 왜 고르셨어요?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갑자기 이제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저한테 너무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내가 죽는구나 언젠가는. 물론 그 전에도 인간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게 나의 죽음이라는 식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고1 때 돼서 처음이군요. 고1 때 이제 이게 내가 죽는구나. 근데 이게 어차피 죽을 건데 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힘든 공부 뭐 이런 걸 막 왜 해야 되냐. 다 어차피 먼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죽으면 다 끝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걸 개똥철학이라고 하죠. 이제 고등학교 때 하는 철학을 이게 개똥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개똥철학 잘하는데 그걸 서울대 교수님이 얘기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개똥철학을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이게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종교라든가 철학에 관심이 없었는데 주로 이 학문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이게 다루는 학문이 이 철학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3년 동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좀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을 이제 전공 분야로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우리 당시는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었잖아요. 이제 네네, 그랬네요. 78년도에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박정희 이제 이 정권의 이제 말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고. 그래서 대학가에서는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그 마르크스주의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어요. 엄청났었죠. 네, 엄청났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이게 프롤레타르의 해방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걸 이제 인생의 의미로. 예. 이제 그걸 한 7, 8년 동안 제가 그걸 이제 인생의 의미로 생각하면서. 스탈린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탈린보다도 뭐 레닌 같은 사람을 레닌. 제일 존경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들의 삶의 어떤 의미나 이게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을 철학적인 용어로는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허무주의. 또 원래는 이제 니힐리즘이죠. 네. 니힐리즘을 이제 번역한 말이 허무주의인데 니힐이라는 것이 라틴어죠. 영어로 하면 nothingness죠. 네. 무밖에 없다. 다 공허한 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허무주의인데 그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허무주의다. 인간은 어떤 고통이든 간에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견딜 수가 있다. 뭐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험난한 그런 환경에서도 그 자식을 키우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고통이든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니체는 우리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허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3년 동안 막 허무주의에 짓눌려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 막시즘이 뭔가 인생의 확실한 의미를 제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덥석 물은 거죠. 그러다가 한 7, 8년 후에 막스주의에 대한 회의가 이렇게 생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막시즘을 버리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이게 정말 학부 졸업하고 바로 간 게 아니군요. 예, 좀 네. 늦게 우리 그 동료들보다도 한 2, 3년 좀 늦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그 방황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학원 들어가서 내가 좀 제대로 좀 철학 공부를 해서 뭔가 이게 삶의 의미나 방향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젊은 시절에 막시즘에 그렇게 심취했다가 막심을 버렸으면 네. 버린 상태에서 또 오는 공허함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럼 뭐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네. 이제 상당히 또 다시 또 이제 허무주의에 시달렸죠. 허무주의에 시달렸고. 니체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니체가 이 아까 네, 저 네. 우리 오늘 계속 얘기할 비극의 탄생 이 책을 쓸 당시까지만 해도 쇼펜하우어를 네. 무슨 뭐 거의 영적인 스승 정도로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보는 이름이죠. 그 니체 못지않게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대유행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는 그 대표적인 염세주의자죠. 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 어떤 그 고통과 투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쇼펜하우어 말 중에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바늘이다. 네. 시계추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우리 인생의 본질을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주 그 핵심적인 측면을 아주 그 파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욕망에 막 시달리잖아요. 네. 그 어린애들 살아가는 걸 보면 이게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애들이 제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뭐겠어요? 뭐 장난감이라든가 네, 그렇죠. 뭐 여자애들 같으면 인형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갖고 싶은 그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막 뭔가 이 결핍감 때문에 시달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부모님이 이제 그 졸림에 이제 졸림을 못 견뎌 가지고서 사주면 어떤가요?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태가 다가와요. 네. 그래서 이제 심심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옆집 애가 더 멋있는 장난감 네. 아니면 더 예쁜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한 욕망이 또 막 사로잡혀요. 그러다가 또 혼자 또 그걸 또 갖게 되면 또 다시 또 얼마 있어 또 권태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이게 다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삶도 사실은 그런 면이 많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 여성이나 아니면 저 남성이랑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만 뭐 정작 살아보면 또 얼마 있어 권태를 느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뭐 처음 서울대 들어가면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그 기쁨은 사실 오래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말에서 우리가 그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 염세주의적인 그 사상을 아주 그 읽을 수가 있는 건데 니체도 그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염세주의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염세주의에서 이제 염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인간은 염세주의자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네. 쇼펜하우어도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그러지만 염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걸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도
이 염세주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염세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게 그리스인들도 원래는 아주 그 강한 염세주의자였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입증하는 아주 유명한 말로 니체가 예로 드는 게 있어요. 그 디오니소스 신의 그 시종 중에 이제 실레노스라는 이제 그런 시종이 있는데 그 미다스 왕이라고 아주 유명한 네네. 신화 속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네. 변했다는 그 신이 있죠. 왕이 있죠. 그 왕이 실레노스한테 물어봅니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랬더니 그 실레노스가 당신은 참 정말 안 들었으면 그에 대한 답을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 네.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좋은 건 뭐냐? 일찍 죽는 거다. 이왕이면 어렸을 때 죽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원래는 이게 상당히 아주 강한 염세주의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니체의 이런 시각은 그리스 문화에 대한 또 그리스인들에 대한 기존의 파악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였어요. 네. 이제 기존의 그 파악에서는 이제 그리스인들이나 그리스 문화는 어떤 상당히 명랑하고 낙천적인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니체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인들은 원래 되게 염세주의적이었고 오히려 이 그리스 문화는 그런 염세주의를 이게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 그런 노력에서 이게 탄생한 것이 이 그리스의 그 예술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니체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젊은 시절에는 좋아하고 추종하다가 나중에는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저희 그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같이 철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니체하고 쇼펜하우어가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되게 피상적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정말 이 두 사람의 사상이 구분되는 지점이 어딘가요?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이제 모든 어떤 고통은 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욕망. 욕망. 뭐 성욕이라든가 어떤 식욕이라든가 아니면 재물에 대한 탐욕이라든가 뭐 남한테 이기고 싶다든가 뭐 이런 뭐 호승심 같은 거 이런 데서 다 비롯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망을 이게 최대한 우리가 줄이고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점에서 쇼펜하우어 사상은 불교 사상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불교도 모든 고통의 원인을 탐욕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자신이 불교를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공부를 하셨군요. 그리고 자기 사상은 이게 불교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이 그걸 알고 있었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이제 부처의 말씀은 2,500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정말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2,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통찰에 도달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 당시는 이제 그 서양 같으면 이게 그 이제 제국주의가 아주 그럴 때죠.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동양을 아주 무시하던 시절이거든요. 지금도 사실 뭐 얼마나 백인들이 뭐 동양인들 그렇게 아직도 높이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이 동양의 특히 불교와 인도 철학 요걸 이제 아주 높이 평가했고 이 기독교보다도 이제 훨씬 우월한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좌우간 그 쇼펜하우어는 그 욕망의 어떤 절제 이런 거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니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어떤 욕망의 절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욕망을 뭐 최소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욕망을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게 승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요?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그 호승심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남보다 우월해지고 앞서고 싶어하는 그런 식의 욕망.
이런 걸 이제 쇼펜하우어나 이제 부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다 우리를 고통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다. 남한테 치면 어떤 열패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니체는 그런 걸 우리 인간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가 있다고 봤어요. 물론 니체도 이제 모든 종류의 그런 어떤 호승심이라든가 어떤 경쟁욕 이런 걸 다 긍정한 건 아니에요. 남을 막 모함하고 험담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경쟁력, 호승심 이런 거는 이제 니체도 비열하다고 보는 거죠. 그건 인간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럼 욕망과 호승심이 내가 더 나아지려는 어떤 그 에너지로 쓰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니체는 우리 이제 특히 그 이제 후기 니체에서 아주 분명해지는 건데 니체는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가장 큰 욕망을 어떤 그 힘의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힘의 의지요? 예. 그 힘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오해하기가 쉬운데 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막 억누르고 뭐 그런 식의 힘이 아니고 어떤 자기가 어떤 그 성장하고 자기가 어떤 강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그 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이렇게 자기를 고양시키고 강화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게 남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발전하고 보다 높은 존재로 이렇게 고양되는 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호승심이지만 이왕이면 이제 니체 같으면 자기랑 대등한 사람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랑 겨루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예술이든 아니면 뭐 체육이든 경제에서도 뭐 기업을 운영하든 간에 뭐 기업가들도 이게 자기보다 힘이 약한 뭐 중소기업 이런 걸 이렇게 그 이용하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있죠.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막 경쟁 상도로 삼아서 이제 그런 걸 몰락시키려고 하고. 근데 니체는 이제 그런 건 비겁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건 자기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왕이면 자기랑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우월한 그런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멋진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호승심이라든가 경쟁력 이런 것을 그 억압할 게 아니다. 그 근절하면 그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저 그런 점들이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해한 걸로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둘 다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다고 봤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이 불행의 근원이니까 네 욕망은 네가 알아서 자제해라. 그렇죠. 그걸 자제할 수 있어야 네가 괜찮은 사람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죠. 네. 니체는 야 욕망을 잘 컨트롤해서 나를 발전시켜라라고 얘기한 거네요. 아 그렇죠. 네,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만들어라. 그 욕망이 없으면 사실은 욕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막 그 추진하는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렇죠. 뭐 공부라는 것도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욕망이 없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발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뭐 식욕이라든가 성욕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한 절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욕도 그냥 이왕이면 그냥 거친 것, 거친 빵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족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니체는 이제 그런 식욕이라든가 성욕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이게 얼마든지 충족시켜도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충족시켜도 좋은 거다. 그렇죠. 네네네네. 이제 그런 것에 어떤 노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사실 뭐 요리 식욕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욕망 때문에 어떤 요리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뭐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성욕이라는 것도 이제 니체는 그걸 억압해서는 억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승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쇼펜하우어의 이상적인 인간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고 니체의 인상적인 인간은 카이사르나 나폴레옹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물론 이제 그 니체가 이제 초인은 뭐 아직까지 하나도 탄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초인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다고 보죠. 뭐 그 시저라든가 나폴레옹 같은 사람, 또 이제 괴테라든가 뭐 괴테도요? 괴테도 이제 그 애로 듭니다. 이제 괴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문학자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상당히 어떤 그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거든요. 자유분방하지만 또 절도가 있었죠.
분명히 이런 예수나 부처하고도 다른 삶을 살았어요. 뭐 괴테는 이게 가는 곳마다 다 애인이 있었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교수님 모두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괴테 몰라요, 잘. 아 그렇군요. 예. 아 애인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욕망을 절제하지 않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분별한 건 아닙니다. 그게 무분별한 거죠. 무분별한 건 아니고. 예. 나름대로 뭐 사랑을 할 때는 그 여성에 대한 뭐 또 그 어떤 여성한테 충실했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니체가 그 괴테 같은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했던 것은 괴테는 이 자기의 삶을 다 전폭적으로 긍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를 긍정했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괴테 같은 사람의 그 삶 같으면 누구나 다 긍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괴테는 이제 젊은 시절에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아주 명성을 떨쳤잖아요. 유럽 전역에서. 네. 그 다음에 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뭐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니체가 보기에는 괴테도 나름대로의 그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그 괴테의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많이 죽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좌우간 이 사람 나름대로의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삶을 다 긍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난을 자기가 성장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저나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시저나 나폴레옹을 해석하는 또 다른 것들이 뭐 있겠지만 다른 견해들이 있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니체는 상당히 이 사람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봤어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더라도 뭐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을 당상대로 해서 이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보다 어떤 뭐 약한 상대 막 이런 걸 이제 막 짓밟으려고 하고 또 약자한테 어떤 관용도 베풀고 관용도 베풀지 않고 뭐 그렇지 않다고 봤던 거죠. 나름대로 나폴레옹이나 시저는 약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도 베풀 줄 알았다. 패자에 대해서. 시저 같은 사람이 상당히 좀 관대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엄청나죠. 예, 자기 어떤 그 적대자에 대해서도 다 용서해 줬죠. 네, 다 용서해주고 다 관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니체가 보기에는 시저나 나폴레옹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험난한 삶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삶을 다 긍정했을 것이다. 그 삶을 다 받아들였을 것이고 뭐 다시 태어나도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게 정말 건강한 생명력으로 넘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나폴레옹이나 시저 같은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거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니체와 쇼펜하우가 각각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걸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느껴집니다. 자, 음악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소크라티스 시노플루스 쿼텟의 연주입니다. 3월 21일. 3월 21일. 소크라테스 시노플루스 쿼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3월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박찬국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욕망을 어떻게 다루나에 대해서 살펴봤고, 욕망을 다루는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다르게 바라봤다는 느낌이 듭니다. 니체가 이제 얘기할 때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그리스 비극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리스 비극은 어떤 예술인가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이제 안티고네라든가 이런 그 작품들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이제 그 비참한 그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스핑크스의 그 질문을 이제 답을 해가지고 스핑크스가 떨어져서 바위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가 어떤 그 평화를 찾고 그래서 왕으로 추대됐고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오이디푸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이게 죽였고 자기 어머니랑 결혼했다고 해서 알게 되면서 자기 눈을 이게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 건데 쇼펜하우 같은 사람은 그 그리스 비극을 우리 인간의 삶이 이제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래서 이게 세속에 대한 어떤 그 욕망 이런 걸 이제 버릴 것을 우리한테 가리키는 거라고 봤어요. 네. 근데 니체는 이제 그리스 비극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파악합니다. 사실 비극의 탄생에서는 이제 그리스 비극의 어떤 성격에 대한 그 니체의 논어가 이제 상당히 아주 복잡하게 이어져 가지고
니체가 뭘 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이제 후기 니체를 우리가 끌어들여 가지고서 비극의 탄생을 이제 해석을 하면 역으로 해석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니체가 이 젊은 시절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제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니체는 이제 그 그리스 비극이라는 것은 쇼펜하우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인생의 어떤 비참함. 그래서 이제 어떤 모든 욕망을 다 포기할 것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그 강인한 어떤 그 정신을 우리한테 가리키는 거다. 그런 걸 니체는 이제 그 비극 정신이라고 해요. 비극 정신. 예, 비극적인 어떤 영웅 정신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 비극의 그 영웅들 오이디푸스 같은 사람들은 네네. 그 이제 쇼펜하우는 이제 오이디푸스 같은 사람이 나중에 그 인생에 대한 체념 이런 걸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니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오이디푸스는 오히려 그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긍정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비극이 가리키는 건 뭐냐. 오히려 이런 그 삶의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그런 걸 어떤 자기를 어떤 강화시킬 수 있는 그 계기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강인한 정신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체가 이제 비극의 탄생이 출간되고 나서 한 14년 그러니까 이제 비극의 탄생이 28살에 쓰여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42의 나이에 네. 그 비극의 탄생 재판에 그 서문을 붙여요. 거기서 자기가 여기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거기서 그 염세주의를 크게 약함의 염세주의와 강함의 염세주의로 나눠요. 그래서 쇼펜하우식의 염세주의가 약함의 염세주의라는 거예요. 또 불교의 염세주의 이런 것이 약함의 염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인생은 고통스럽고 그 고통은 다 욕망에서 비롯되니까 그 욕망을 버리고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라. 근데 이 강함의 염세주의는 이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염세주의라고 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게 찾아 나서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염세주의예요. 고통 극복.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인생에는 이제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런 걸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염세주의예요. 그렇지만 이 염세주의는 오히려 그런 이제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찾아 나서 그것과 대결하면서 자기의 힘을 강한 힘을 이렇게 느끼고 그걸 즐기는 이제 그런 식의 염세주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어떤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뭐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 약함의 염세주의는 니체는 뭔가 힘이 약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갖는 염세주의라고 봤어요. 네. 삶에 지치다 보니까 인생은 다 헛되고 다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약하고 막 지쳐있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면 그 산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건 정말 이제 어떤 저주의 산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막 힘이 넘치고 강인한 사람이 그 산을 올라갈 때는 어떻겠어요? 그 산이 이제 정말 험악한 산이지만 오히려 험악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산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숭고한 산으로 보이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그 산의 어떤 그 험난함을 이겨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힘을 느끼는 거죠. 또 자기가 고양되는 걸 느끼는 것이고 네네. 자기가 강화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비극이 원래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식의 강인한 정신이다. 그렇게 강인한 정신을 가지면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서 어떤 숭고한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식의 세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삶에 지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이 정말 이제 어떤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어떤 이제 그런 정말 하나의 저주받을 어떤 세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뭐 천국을 기대한다든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이제 불교적인 어떤 열반 이런 걸로 이제 도피한다고 보는 거죠. 그걸 도피라고 말하는군요. 네, 니체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쇼펜하우의 이상형은 욕망을 버리고 절제하고 체념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거고 네. 니체의 이상형은 욕망이 있다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알고
그리고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고 가지다 보면 고통과 고난이 오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쇼펜하우어의 이상형도 니체의 이상형도 네. 저 같은 일반인이 되기는 되게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예수나 부처와 같은 이제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자죠. 네. 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이기적인 욕망에서 다 벗어나서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건 정말 어렵죠. 어렵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정말 그런 성인들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보이죠. 아주 드물게. 네, 아주 드물게 정말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니체가 말하는 이제 초인. 이제 이런 사람도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니체도 지금까지 초인은 하나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그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그 불교나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식의 성자, 성인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조금 나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현대사회 기준으로 봤을 특히 때. 그렇죠. 현대사는 우리가 경쟁사회잖아요. 네. 제가 그런 그 기업가 분들을 좀 만나고 그랬었는데 정말 아까 이제 시전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니체가 그 초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런 사람들 다 사실은 이제 그 전쟁터에 이제 그 지휘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전쟁은 사실은 이제 경제라는 형태로 이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지금 이란 미국처럼 막 정말 실제 뜨거운 전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 경제 전쟁으로 나타나잖아요. 경제 자체가 전쟁 같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제가 몇몇 기업가분들을 제 책을 읽고 이게 좀 감명을 받았다는 이제 그런 기업가분들을 몇 명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정말 제가 놀랐어요. 이런 분들이 있구나, 기업가 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이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뭐 그랬으면서도 어떤 그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데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어떤 높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기부하면서 이게 베풀 줄 알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아주 그 베풀 줄 아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에서 이제 저는 그 니체가 얘기했던 초인의 어떤 그 그림자 같은 거 그런 걸 좀 봤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제 초인을 어떤 그 기품이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품이 있다. 고귀한 인간. 우리도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다 보면 함부로 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나름대로 어떤 고결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이제 그런 식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성인보다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좀 기품이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품이 있구나.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어떤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내가 가늠하기에는 너무 큰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을 크게 말세인과 초인으로 나누거든요. 네네. 말세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고만고만한 어떤 그 소시민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인간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초인은 우리한테 뭔가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전한 나폴레옹 같은 사람 우리들한테 어떤 두려움과 아울러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나도 이왕이면 저 사람처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식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이제 그 초인은 이제 그런 식의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이고 니체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그렇게 그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인간들이 너무 적다. 이제 그게
현대의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봤던 거죠. 그럼 경쟁에 대해서는요. 그 왜 현대 우리는 경쟁이 엄청 심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들이 다 가는 길에 가서 같이 경쟁할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니체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필요 없다고 바라보나요? 니체는 경쟁을 상당히 긍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쟁의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돈의 노예, 어떤 물질적인 어떤 탐욕의 그 노예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이제 그런 건 이제 니체는 경계를 합니다. 네. 그런 건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저열한 이제 그런 식의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니체가 이 현대 사회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또 꼽는 것이 사람들이 이런 말세인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런 돈과 권력 이런 것에 그 노예가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니체는 경쟁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성장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간으로 자기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니체는 좌우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쟁이 어떤 사라진 사회 이제 그런 식의 사회를 저도 이제 젊을 때는 꿈꿨어요. 막스주의가 사실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조금 그럴 수 있죠. 네. 다 이제 경쟁이 사라지는 사회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평화가 오는 거죠. 평화가. 형제만 이게 지배하는. 예. 사실 막스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어떤 천국 그걸 그 현실에 그 실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사랑에 넘치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식의 사회주의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됐을 때 오히려 이제 모든 경쟁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어떤 그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어떤 그 문화의 어떤 활발한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 사라져버린 그런 식의 세계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니체는 이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느냐. 정말 그 그리스 문화 보면 놀랍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 그런 게 정말 2500년 전에 그 지어진 건물인데 그 정말 경탄은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2500년 전에 이게 비극 경연대회를 했어요. 아,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2500년 전에 이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낭랑공주, 호동공주 이런 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비극이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한테 아주 그 강렬한 그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예. 그런 게 2500년 전에 쓰여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어떤 그 경쟁 속에서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이게 비극 시인들 사이에 경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서 이제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소포클레스라든가 뭐 아이스클레스 또 에우리피데스 이런 3대 비극 시인 그런 사람들 다 비극 경연에 대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포클레스가 제일 뭐 다 5번 받았다고 그랬나요?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뭐 3대 극작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도 원래 그리스인들이 되게 경쟁력이 강했던 민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끼리도 걸핏하면 싸우고 이제 그랬는데 그걸 올림픽이라는 이제 그런 상당히 생산적인 경기로 승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이런 걸 니체는 엄청 좋게 봤겠네요. 그렇죠. 아주 높이 평가한 거죠. 그러면 이 니체의 세계관이 민주주의와 평등이 상식이 된 우리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인하고 그 아까 뭐였죠? 말세인 여기부터가 사실 사람을 등급을 구분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이런 구분이 화가 나는 우리 말세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는 니체의 사상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을 현대에 받아들이면 좋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고 우리가 니체를 이제 공부를 할 때 꼭 던져야 될 이제 그런 질문이죠. 저도 민주주의자입니다. 한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한 거의 신봉자죠.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에 반해서 니체는 이제 귀족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초연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아까 나폴레옹, 시적 이런 사람들 민주주의자 아니잖아요.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했잖아요. 나폴레옹 자기가 황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시저도 자기가 원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본인은 황제에 등극하지 않았지만 뭐 차이가 없었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귀족주의자예요. 탁월한 소수가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귀족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안 되고 저는 민주주의는 뭐 아주 소중한 우리 어떤 인류의 어떤 그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발전시켜야 될 그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니체의 사상이 우리한테 여전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사실은 이게 경쟁 사회이기도 하거든요. 경쟁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니체는 우리 인간들은 뭔가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어하고 자기를 강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힘의 의지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의 경쟁은 사라질 수가 없다고 봤어요. 그 오히려 경쟁을 이게 없애려고 하면 기존의 사회주의 같은 더 부작용이 생긴다. 사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경쟁은 있거든요. 없애려고 했는데 있었죠. 그럼요. 뭐 당 간부가 되려는 뭐 그런 경쟁이라든가 그렇죠. 뭐 북한만 하더라도 뭐 노동당의 뭐 당원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치열한 경쟁이 있죠 거기도. 그러니까 경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경쟁 사회에 있어서는 니체가 보기에는 물론 니체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니체는 이게 리더들의 철학이라고 봐요. 리더들. 니체의 철학을 리더의 철학이라고 본다고요? 어떤 리더가 갖춰야 될 어떤 덕목들. 어떤 뭐 강인한 어떤 생명력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지혜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그 설파하는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정치는 뭐 우리가 선택한 정치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별로 발언권이 없잖아요. 그냥 선거 때만 이제 좀 발언권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정치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비판다고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이게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필리핀 같은 나라도 한때 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마르코스 같은 그런 독재자 아주 부패한 독재자가 지배하면서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 같은 사람 뭐 징기스칸이 나타나기 전에 그 몽고 그 세계에 누가 그런 나라가 있는 줄 알았겠어요. 근데 징기스칸 같은 사람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몽고 민족을 단합하면서 몽고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폭발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힘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경쟁 사회에 있어서는.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지도자라는 걸 우리가 뭐 꼭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정에 있어서 지도자는 부모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의 지도자는 선생과 교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많이 운명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교도소에 있는 많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모라는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든 이런 소규모의 뭐 가족 같은 그런 집단이라도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거든요. 자기 집단에 대한 강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어떤 희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용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저 필요로 하는 그런 식의 덕목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현대 사회에 맞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건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니체의 사상 또 쇼펜하우어 특히 대조를 해보면서 좀 많은 얘기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찬국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쟁과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우주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우주였다. 박찬국 교수님의 책 내 삶의 예술을 드릴 때 니체 속의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A Warning from Greatness Reminders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